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자신이 쌓은 은덕 덕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던 복을 말년에 누리게 생겼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저는 딸만 줄줄이 내신 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낳겠다고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넷째를 낳다가 어머니께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머니께서 원래 시집을 올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 집에 박혀 술만 드셨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앉아서 술만 연신 마셨습니다. 그랬으니 자식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었겠어요. 당시에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도 허리가 굽은 80세 노인이었기 때문에 저희를 돌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밥상이나 차려주시는 정도였죠. 당시에 이제 막 국민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언니가 집안일을 하고 제가 동생들을 돌봤어요. 저와 언니는 언젠가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돈을 벌어오고 자식들도 돌볼 날이 있겠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럴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런 저희를 안쓰럽게 여긴 동네분이 어느 날은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할머니를 방에 모시고 들어갔어요. 저희가 방에 들어가려고 해도 어른들 이야기니 못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웬 정장을 입은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막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 분 중 한 분 가족이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찾는다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 막내를 그곳에 보내려고 했나 봐요. 저와 언니는 난리가 나서 곧바로 방에 들어가서 술에 취해 자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버지 빨리 일어나요. 사람들이 우리 막내 데려가려고 해요. 지 어미 잡아먹으면 뭐하러 데리고 있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돈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지. 할머니, 제정신이야? 아무리 먹고 살 게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팔아먹어? 할머니가 내 동생 딴 집에 주면 난 할머니 늙어서 아프면 버려버릴 거야. 제 말에 화가 난 할머니는 제 몸 여기저기를 작은 손으로 연신 때렸어요. 손에 힘도 없어서 하나도 안 아픈데 할머니는 연신 욕을 하며 때렸죠. 그때였어요. 잠에서 깬 아버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일어났어요. 저는 곧장 아버지의 곁으로 달려가 할머니가 막내를 팔아먹으려 한다고 말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세상 귀찮다는 얼굴을 하고 저를 밀어냈어요. 아이, 계집애가 왜 이렇게 쫑알거려? 머리통이 다 울리네. 어른들 하는 소리에 네가 뭘 한다고 참견이야? 저리 못 꺼져? 아버지는 듣기 싫다는 듯 방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밖에 있는 아줌마와 아저씨에게 시끄러우니 빨리 애 데려가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동생 보내지 말아요. 내가 돈도 벌고 일도 해서 막내 먹여 살릴게요. 헛소리 하고 있네. 너희들이 무슨 수로 애를 먹여 살려? 자꾸 귀찮게 하면 너희도 팔아버릴 거니까 닥치고 있어. 우락부락한 얼굴로 금방이라도 저와 언니를 내리칠 것 같은 아버지의 눈빛에 저와 언니는 순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정말 아버지가 저와 언니까지 팔아버릴 것 같았어요. 그날 결국 막내 동생은 다른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저와 언니는 바닥에 앉아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막내를 판 돈을 가지고 또 술을 사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와 언니는 똑똑히 알았어요. 이 집에 저희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그날 이후부터는 언니나 저나 전보다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대로 동생을 빼앗겼지만 다시는 우리 셋이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얼른 돈을 벌어서 막내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하루하루 어떻게든 버티며 살았던 거죠. 언니가 공장이며 농장이며 여기저기 다 다니며 돈을 벌어오면 아버지는 그것마저 뺏으려고 혈안이었어요. 언니는 저와 동생 육성애비만 안 뺏기려고 아버지에게 맞아가면서도 절대 그 돈만은 지켰습니다.
그때 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저도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저희 세 자매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빨리 어른이 돼서 이 지옥 같은 집을 나갈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팔자라는 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자마자 시집을 보내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아직 언니도 시집 안 갔는데 제가 왜 시집을 가요? 저는 언니 가고 나중에 갈게요. 저는 애써 언니 핑계를 대며 결혼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언니를 도와 동생을 키우고 셋이 이 집을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언니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돈 버는 거밖에 없으니 시집 보내지 않겠다네요. 둘째 네가 인물은 없어도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돈 좀 있는 집에 시집이나 가. 괜히 집에서 밥 축내지 말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들에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언니야,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일해서 가장으로서 살고 있으니 시집 보내기는 아깝고 저나 동생은 데리고 있기 귀찮으니 돈 많은 집에 시집이나 가랍니다. 여자 팔자 그거 말고는 좋은 게 없다네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왜 저렇게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순간 욱해서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야말로 자식들한테 빌붙어서 사는 주제에 누구더러 밥을 축낸다고 해요. 아버지나 정신 차리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요. 뭐야? 이 년이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너 이리 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날 저는 아버지에게 정말 개패듯 맞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막내가 아버지를 말리는데도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때렸어요.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에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손을 대지는 않았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 저희에게 온갖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서러워서 방에 처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인간은 그 와중에도 술을 퍼마시고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매일 술을 마셔야 되는데 왜 죽지 않을까 싶었죠.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이대로 나라도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인간이랑 한 집에서 한시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언니가 동생에게 이야기를 듣고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과 몸에 약을 발라주며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왜 괜히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했냐고 하더라고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어떡해. 언니, 돈 있지? 우리 그냥 지금이라도 이 집 나가서 셋이 살자. 저 인간 저렇게 술 마시는데 죽지도 않아. 아마 평생 죽지도 않고 살면서 우리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도망가자.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돈이고 뭐고 아버지라는 인간만 없으면 방 한 칸만 있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니는 생각이 달랐나 봐요.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한참 바라보더니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저 인간이 뭐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너 절대 이상한 집에 시집가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그런 언니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언니는 화도 안 나? 아버지가 언니를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로 알잖아. 그리고 나 절대 시집 안 가. 언니 두고 시집 안 갈 거라고. 저는 그대로 언니를 밀어내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언니의 표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요. 저도 그때는 너무 어려서 철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언니도 그 집에서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버는 족족 매일 아버지에게 뺏기고 우리 학비에 용돈으로 매일 나갔으니 집을 나갈 돈 같은 거 있었을 리 없습니다. 가끔 그때의 언니를 떠올려보면 언니는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나 동생은 계절마다 새 옷을 사줬는데도 언니는 항상 공장 유니폼이랑 허름한 티셔츠만 입고 있었죠. 매일 아버지 싫다고 집 나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는 저를 보며 언니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때를 생각하면 언니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로부터 몇 년 뒤 저는 시집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남자 사진을 가지고 와서 선을 보라고 했지만 저는 몇 번이나 거절하고 버텼어요.
저도 언니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동네 우체국에 취직해서 일했거든요. 워낙 저나 언니나 다들 검소하다 보니 저까지 취직하고 나자 돈이 제법 모였어요. 저는 언니처럼 착한 애가 아니다 보니 월급을 절대 아버지에게 몽땅 뺏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든 언니와 동생을 데리고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고 뭉치는 평생 사고 뭉치더군요. 그렇게 술을 퍼먹어대더니만 아버지께서 병에 걸렸어요. 뇌에 큰 종양이 생겼다는데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외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으니 다 자업자득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언니, 나 돈 꽤 모았어. 우리 이제 이 집 나가자. 이제 셋째도 20살이니까 우리 셋이서 벌면 금방 부자 될 거야. 저는 언니에게 하루라도 빨리 집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내가 모은 돈이면 단칸방이라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언니는 또 예쁜 얼굴로 자상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그럴 때마다 무서워요. 꼭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마다 그러거든요. 둘째야, 언니 말 잘 들어. 느티나무집 아저씨 알지? 그 아저씨 조카가 시내에서 크게 슈퍼를 하는데 그 남자가 그렇게 세상 물정에도 눈이 밝고 돈 버는 수완도 있대. 주말에 너랑 그 남자랑 선보기로 했으니까 만나보고 웬만하면 시집가. 저는 순간 언니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럭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화부터 냈어요. 네가 좋은 집에 시집을 가야 언니가 마음 편히 아버지 모시면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언니 말대로 해. 언니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언니는 혼자 아버지 수술도 시켜주고 꼭 낳게 해주겠답니다. 그러니 저더러 시집을 가래요. 언니 미쳤어? 아버지 어차피 수술해도 또 술 먹어서 금방 죽을 거야. 그런 인간한테 돈 아깝게 왜 수술을 해줘?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수술만 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왜 죽어. 언니는 어쩔 수 없는 팔자라 이렇게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빨리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 저는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 거지 같은 인간도 아버지라고 챙기는 언니가 너무 싫었어요. 설마 언니 우리 막내 잊었어? 빨리 돈 벌어서 우리 막내 찾아오기로 했잖아. 저는 어떻게든 언니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막내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하는 말이 놀라웠어요. 둘째야, 언니가 너 속상할까봐 말 안 했는데 사실 우리 막내 그 집에 가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 순간 저는 눈앞이 까마득해졌습니다. 언니 말이 막내가 그 집에 팔려갔을 때 이미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했고 몇 날 며칠을 홍역에 시달리다가 죽었다네요. 할머니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언니에게 말했대요. 그 애는 죽었으니 괜히 데려오겠다고 고생하지 말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막내가 죽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날 혼자 방에 처박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바로 결혼했습니다. 언니가 말했던 느티나무집 아저씨 조카와 식을 올렸어요. 막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저는 아무런 의욕도 없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던 건지 허망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다 싫었어요. 평생 자식한테 몹쓸지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라는 인간도,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랍시고 챙기는 언니도 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말대로 한 거예요. 저는 언니와 동생과 셋이 있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좋았지만 언니는 제 생각과 달랐으니까요. 저라도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던 언니에게 보란듯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바로 뒤에 언니는 동생까지 시집을 보냈어요. 당시에 동네에 직업군인이 된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랑 바로 선을 보게 하더니 시집을 보내더라고요. 군인이면 집도 나오고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언니는 저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살아왔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언니는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단순히 아버지든 저든 동생이든 언니에게는 평생 짊어져야 했던 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본인이 감당하며 해결할 방법을 찾으며 살았던 거죠. 애초에 언니의 행복 같은 건 꿈도 꾸지 않고요. 그런 언니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결혼에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제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더군요. 결혼 생활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세상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언니의 여자 버전 같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이에요. 아래로 남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남편과는 달리 영 비실비실해서 사내 구실이나 할까 싶을 정도로 유약해 보였습니다. 그런 남동생들을 남편이 다 장가보냈어요. 남동생들은 다 분가에 내보내고 저와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서 일찍이 몸 여기저기 성하신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진작부터 집안의 가장이었더라고요. 남편도 어린 나이부터 가장으로 살다 보니 돈 버는 방법도 일찍 깨우치고 수완이 좋았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했을 때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 절대 당신 아버지처럼 처자식 굶기고 힘들게는 안 하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살아. 그 시절에 몇 번 만나지 않고 결혼했으니 남편이라고 뭐가 좋았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정부치고 사는 거였죠. 그래도 한 가지 마음은 편했어요. 남편은 아버지처럼 술도 마시지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자상하고 믿음직스러운 아버지였어요. 다른 데에는 돈을 그렇게 아끼는데도 애들 일에는 절대 아끼지 않았죠. 아빠, 애들은 다들 자전거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데 우리 집에만 없어요. 저도 공부하고 애들이라고 어울리려면 필요하니까 좀 사주세요.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가자, 아버지가 나가서 제일 좋은 자전거랑 컴퓨터도 사줄 테니까. 남편은 자식들 말이라면 아주 꿈뻑 죽어요. 영화에 나오는 가슴 절절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게 행복인가 싶기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좋은 점만 있나요? 남편에게도 나쁜 점이 있었습니다. 구두쇠도 이런 구두쇠가 없었어요. 자식들에게는 후한 양반이 저에게는 어지간히 야박했죠. 제가 쓰는 거, 입는 거는 항상 확인하면서 사치를 부리나 안 부리나 감시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백화점에서 재킷 하나를 사 입었어요. 애들 학교 행사에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세일하는 옷 하나 사 입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아주 난리를 쳤어요. 세상에, 당신 재벌 사모님이라도 돼? 어떻게 백화점에서 사는 옷을 입을 수가 있어? 난 백화점에서 옷 사 입는 여자들 아주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내 마누라였네. 백화점에서 옷 좀 샀다고 저한테 정신이 나간 여자랍니다. 저는 너무 기가 차서 웃음이 다 나왔어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백화점 옷이라고 다 비싼 것도 아니야. 이거 세일해서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샀어. 이에펜나가 누굴 바보로 하나? 당신이 속이면 내가 넘어갈 줄 알아? 내가 장사만 10년 넘게 한 사람이야. 세상 돌아가는 건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가서 옷 환불해와. 남편은 한번 고집을 피우면 다른 사람들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사람을 괴롭히는 통에 저는 결국 옷을 환불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환불한 영수증을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봐라 인간아. 내가 내 마음대로 3만 원도 안 되는 옷도 못 사 입니? 28,000원이라고 적힌 영수증을 얼굴에 던졌는데도 남편은 거들떠도 안 보더니 한 30만 원 줬나 보구만 하고 짓거리더군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남편 입술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도 동네 우체국에서 일했어요. 당시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다 키워주셨거든요. 그것도 남편이 시부모님께 부탁한 겁니다. 그 좋은 직장을 애 좀 낳았다고 왜 그만둬? 무조건 다녀야지. 애들은 어머니께 봐달라고 하면 되니까 당신은 무조건 다녀. 남편은 행여나 제가 애 낳고 집에 들어앉을까봐 임신했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이야기했어요. 애들은 시부모님께 맡기면 되니 그만둘 생각 말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 낳기 전까지 일했습니다. 그 시대에 육아휴직이니 뭐니 이런 게 다 어디 있겠어요. 다들 애 낳으면 바로 일을 그만두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애 낳고 3일 만에 직장에 나갔어요.
지금이야 큰일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애 낳고 3일 만에 우체국에 나가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애 낳은 마누라를 바로 일터에 내보내냐고요. 저도 처음엔 사람들 시선도 불편하고 은근히 애엄마라고 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듣기 싫었지만 나중엔 오히려 편했습니다. 집에서 애 보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는 게 100번 낫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제가 일하는 걸 더 좋아하니 집안일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불편한 건 제 마음대로 돈을 하나도 못 쓰게 했어요. 월급이 나오면 통째로 남편이 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생활비를 따로 받기는 했지만 제가 쓰고 싶은 돈이 있어도 통 쓰지를 못했습니다. 특히나 친정에 일이 생겨도 돕지 못했어요. 언니가 알아서 한다고 항상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언니 사정이야 제가 제일 잘 아는데 매번 아버지 병원비며 약값을 혼자 감당하는 게 마음에 쓰였죠.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셋째가 군인인 남편을 따라 인천으로 가서 집이 멀어졌어요. 애를 낳는다고 해서 가보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가 애 낳은 지 벌써 100일이 다 돼가는데 언니가 돼서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네. 큰언니가 주말에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같이 좀 다녀올게. 인천이면 버스비가 얼마나 간다 그래. 더구나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여자가 주말에 밥은 안 차리고 어디 친정을 가. 나중에 명절에나 가. 그렇게 말한 게 도대체 몇 년째야. 언니 얼굴 본 것도 작년 설에 보고 1년도 넘게 못 봤다고. 남편이 아무리 쪼잔하게 굴어도 저는 짜증 한 번 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와 동생 얼굴도 못 보고 살게 하니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당신 말로는 동생 보러 간다고 해놓고 처형 만나서 돈 주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래서 친정이 가난하면 사위들이 고달픈 거라니까. 막내 동서도 얼마나 힘들면 인천까지 발령받아서 갔겠어. 남편이 저에게 유독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친정이 가난하니 제가 돈만 생기면 친정에 가져다 주려고 한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그게 무서워서 저를 꼼짝도 못하게 했어요. 막내 제부가 당신 같은 사람인 줄 알아? 막내 제부는 언니 혼자 아버지 모시느라 고생한다고 언니한테 매달 10만 원씩 보낸다더라. 10만 원? 미쳤네, 미쳤어. 당신 아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돈을 왜 보내?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에요. 돈이라면 아주 벌벌 떨어서 사람 도리일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결혼 초부터 그러니 제 동생이나 언니도 알아요. 명절에 자주 만나지도 않았지만 가끔 언니 집에 가면 들어갈 때 과일 하나를 못 사가게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창피하고 싫어서 일부러 남편은 안 데리고 저 혼자 가버릇했다니까요. 그래야 언니한테 용돈이라도 좀 주고 올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야박하게 구는 건 저뿐만이 아니네요. 자식들 말고 다른 사람한테 쓰는 돈은 다 아까워했어요. 남편이 저희 언니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언니는 평생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생색 한 번 낸 적이 없었지만 남편은 다릅니다. 남편은 동생들한테도 야박했어요. 본인은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동생들 돌보느라 고생했다는 걸 항상 억울해했죠. 남동생들 다 장가 보내고 남편이 처음으로 한 소리가 속 시원하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하시던 인쇄 가게를 물려받아 크게 키워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큰 인쇄소였어요. 시동생들도 회사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들 결혼할 때 둘 다 전셋집을 해줬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사시던 주택을 본인이 물려받았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라 어릴 때부터 고생도 많이 했지만 고생한 만큼 시부모님 재산은 남편이 다 물려받았어요. 저는 그런 점도 남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고생한 만큼 받은 것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같은 형제인데 시동생 중 누구도 왜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냐고 하는 동생들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시동생들이 착하고 순진했어요. 남편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죠. 그러던 중 일이 하나 생겼어요. 시동생이 인쇄소에서 일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신경이 다쳐 왼손을 아예 쓰지를 못했어요. 졸지에 장애를 갖게 된 시동생은 일도 못하게 됐으니 시동생네 살림이 힘들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무래도 걱정돼서 남편에게 앞으로 시동생은 어떡하냐고 뭐라도 먹고 살 방법을 찾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본인은 동생들에게 할 만큼 했으니 앞으로는 본인들이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요. 제가 보기엔 남편이 너무한다 싶었지만 제가 나설 수는 없었어요. 수중에 가진 제 돈이 없는데 시동생을 도와줄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서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된 조카를 등에 업고 찾아와서는 시동생이 직장을 구할 생각도 않고 집에서 놀고만 있다고 저희더러 좀 도와달라고 왔더라고요. 저기 아주버님, 그이가 집에서 놀고 있어서 정말 애 부녀도 못 사고 있어요. 인쇄소 일 아니더라도 주변에 다른 자리라도 있으면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러다가 애고 저고 삿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어요. 동서는 원래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집까지 찾아와 부탁할 정도면 어지간히 사정이 안 좋은 거였죠. 애도 어린데 졸지에 남편이 집에서 놀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저는 남편을 슬쩍 불러 돈이라도 좀 챙겨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냐고요. 그런데 제 말에도 남편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동서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수씨, 지금 당장 손 병신된 놈을 누가 써주겠어요?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에휴 정신 못 차리더니 한심한 놈. 아주버님이 저희 많이 챙겨주신 거 알죠? 근데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정이 힘들면 재수씨라도 나가서 벌어야지. 무조건 여기저기 부탁만 하고 다닌다고 애 분유가 나오겠어요? 남편은 못된 거로 치자면 정말 챔피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아주 독하고 모질게 굴더군요. 남편은 조카를 업고 온 동서를 그냥 그대로 보냈어요. 저는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 동서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은행에 데리고 가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싹 찾아서 줬어요. 이거 너무 얼마 안 되는데 우선 당분간 아기 기저귀 값이라도 해. 내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동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저도 주면서도 동서에게 더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넨 돈을 보고는 동서가 갑자기 눈물을 쏟더군요. 형님, 감사해요. 저 염치 없지만 이 돈 받을게요. 안 그러면 정말 우리 애 굶어야 해서요. 동서는 고개까지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아니고 뻔히 있으면서 자기 삐출한테 저렇게 매몰차게 구는 걸 보니 사람 같지 않아 보였죠. 그 순간 저는 나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지금이야 남편과 결혼해 가족으로 살고 있지만 제 본래 가족은 언니와 동생이에요. 저희 언니는 저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돕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내 배만 불리면서 사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 모르게 따로 돈을 모았어요. 남편이 자식들 일을 하면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받아냈습니다. 딸아이 학원비도 속여서 받고 아들 등록금도 속여서 받았어요. 제가 다른 데 쓸 돈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단지 제가 번 돈 정도는 제가 쓰고 싶은 곳에 쓰고 싶었습니다. 제 월급이 올라도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20년 동안 항상 똑같았거든요. 그 옛날 길거리에서 돈 20만 원에 눈물을 펑펑 쏟던 동서를 보는데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너무 바보처럼 살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동서가 죽은 제 막내 동생이랑 딱 동갑이에요. 동서는 사람이 참 참하고 순해요.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시동생이랑 살면서도 화 한 번 안 내고 꾹 참고 산 사람입니다. 저는 동서를 처음 봤을 때부터 동생 같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힘들어서 도움을 청하는데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2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제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도 남편 말이 다 맞는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악착같이 열심히 살고 있으니 나도 같이 도와서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가족이 전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욕심대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였어요. 남편과 사는 20년 동안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많아 우체국을 그만두고 나서도 남편이 쉬지 못하게 해서 저는 마트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달라요. 몇 년 전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인쇄소 문도 닫더니 인쇄소 건물을 팔아 아는 친구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 회사에 임원으로 등록돼서 나오는 돈으로 편하게 골프도 치러 다니고 낚시도 하러 다녀요. 저는 인쇄소 문을 닫았을 때 남편에게 동생들에게 돈을 나눠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시동생들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고 동서는 학교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여자 혼자 몸으로 밤늦게까지 노점상에서 분식을 파는 동서가 안쓰러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동서에게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인쇄소 판 돈을 왜 동생들에게 나눠주냐고 노발대발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일군 회사인데 그 돈을 왜 그 새끼들한테 내줘? 안 그래도 결혼할 때 전세금 내준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당신이 열심히 키웠어도 건물은 시부모님 거였잖아. 전세금도 시부모님이 주신 돈이고. 저는 남편이 하는 소리는 다 듣기 싫었습니다. 항상 본인이 한 것만 생각하지 남한테 받은 건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잖아. 그 수발 드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도 일하면서도 수발은 내가 다 들었는데 꼭 자기가 한 것처럼 굴더군요. 아무리 우리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다고 해도 우리도 애들 맡기고 살면서 부모님 덕 많이 봤잖아. 그런 걸 다 떠나서 동생들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안쓰럽지도 않아? 당신네 핏줄이 그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당신 언니 봐라. 평생 아버지 수발만 들고 살다가 시집도 못 가고 저렇게 혼자 독거노인으로 사는 거. 뭐? 독거노인? 당신 말 다 했어? 내 말이 틀려? 당신 언니 재산이라고는 빚밖에 없는 노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수발 들고 살다가 얻은 게 뭐가 있어? 당신도 언니 혼자 사는 거 불쌍하다고 행여나 도와줄 생각하지 마. 내가 당신처럼 쫑생이랑 사는데 우리 언니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겠니? 당신이야말로 독거노인으로 늙어 죽기 싫으면 정신 차려. 제 말에 기분이 상한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넘게 살다 보니 남편 같은 건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중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동서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동서는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울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가게에 무슨 일이 있냐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죽었답니다. 시동생은 한 손이 불편하다 보니 공사 현장이나 교통관리나 안전관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일을 나갔다가 교통관리 중 산사태가 나서 죽고 말았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동서와 아직 학교에 다니는 조카가 너무 안쓰러워서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잔인합니다. 분명 근무 중 당한 사고라 보상이라도 좀 나올 줄 알았더니만 시동생의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라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네요. 시동생이 안전관리를 하는 직원인데 안전모랑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대요. 더군다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 분명 본사에서는 철수하라고 했는데도 현장에서 어겼나 보더라고요. 시동생은 결국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거기다가 장례식장은 조용하고 문상객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 와중 남편은 또 초를 치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평생 거지같이 살더니만 죽을 때도 지질이 궁상으로 간다고요. 저는 남편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 그만하라고 다그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장례 비용이 부족했나 봐요. 결제가 다 안 돼서 장례 마지막 날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걸 보고도 남편은 팔짱을 끼고 모르는 척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제하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놀란 토끼눈이 되어서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걸 왜 내? 조의금 들어온 걸로 알아서 하겠지. 뻔히 동선의 사정 알면서 치사하게 그래야겠어? 남은 비용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좀 내. 제 말에도 남편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더군요. 동서가 카드를 꺼내 계산하는데도 모르는 척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그나마 있던 정마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어요. 언니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다 알아서 하는 걸 보면서도 일절 얼마 나왔냐 한번 묻지도 않았어요. 물론 제가 남편 모르게 따로 챙겨둔 돈으로 알아서 언니에게 장례 비용을 주기는 했지만 남편에게 선호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워낙 그런 인간이라는 거야 진작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요.
더군다나 돈도 안 내놓을 거면 입이나 좀 닥치고 있을 것이지 입만 열었다 하면 개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언니 앞에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떠들어댔습니다. 그러고 보면 장인어른은 참 복도 많으세요. 평생 아들 없다고 투덜거리시면서 딸은 필요 없다고 하시더니만 평생 처형 덕분에 먹고 사셨잖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처형은 이제 속이 다 시원하겠어요. 저희 자매들에게는 아무리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도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사이라는 인간이 잘 됐답니다. 당신은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왜 그렇게 푼수를 떨어? 그만하라고 다그치는데도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뭐 틀린 소리 했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남편이 그런 인간이라는 걸 너무 잘 알다 보니 제가 시동생 장례식에 가면서도 남편에게 말 조심하라고 그렇게 미리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디 제 말을 듣는 인간이던가요. 남편은 돈도 안 내놓으려면 가만히나 좀 있지 그 가벼운 입을 또 놀리더군요. 재수씨도 참 답답하네요. 남편이 멍청하면 재수씨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어야죠. 도대체 어떻게 돈 관리를 했길래 장례식 비용도 없어요? 이래서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라니까.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안 그래도 힘든 동서한테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어? 저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왜 저렇게 늙어가나 모르겠어요. 저는 납골당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제가 대신 동서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써 위로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동서 말이 가슴이 아프더군요. 아주버님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멍청한 남편이랑 살면 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어야 했는데 저도 생각이 없었어요. 아까는 창피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인간이 알고 보니까 저 모르게 빚을 졌더라고요. 빚이라니? 죽은 서방님 앞으로 무슨 빚이 있었다는 거야? 장례식장에 온 손님들이 그러는데 남편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이상한 도박을 하고 다녔대요. 핸드폰으로 하는 거라는데 저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빌린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저 노점상도 벌금 밀려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애랑 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동서 말을 듣는데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동서 팔자도 참 기구해요. 동서도 어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돈 벌어온다고 나가서 돌아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시동생이랑 결혼하기 전까지 할머니랑 살며 외롭게 살았답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해서도 평생 부족한 남편 뒤치다꺼리하며 살다 보니 고생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남겨둔 빚까지 갚으며 살아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 않아 시동생 화장을 하는 내내 집중이 되질 않았어요. 화장하는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동서와 조카를 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서와 조카가 앞으로 살 일을 생각하니 저까지도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며칠 뒤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이삿짐을 싸고 있었어요. 동서, 웬 이삿짐이야? 이사하려고? 저는 놀라서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힘없이 웃어 보이더군요. 빚쟁이들한테 자꾸 연락이 와서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나마 이 집이라도 있으니 전세금이라도 빼서 빚 다 갚고 둘이서 월세라도 가려고요. 저는 입술을 앙 다물고 울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통장을 동서에게 건넸어요. 동서, 이거 받아. 내가 우리 남편 모르게 혼자 야금야금 모은 돈인데 나중에 우리 딸내미 시집 갈 때 쓰려고 했거든. 근데 글쎄 우리 딸내미는 시집 안 가고 평생 나랑 산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동서 주려고. 제 말에 놀란 동서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한 동서는 너무 놀라 통장을 제게 건네며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폴짝 뛰어댔어요. 형님, 1억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말도 안 돼요. 동서, 내가 미안해서 그래.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재산 우리 남편이 혼자 홀라당 먹을 때 나 진짜 동서한테 미안해서 잠도 잘 못 잤어. 그러니까 이제야 그 돈 받는다 생각하고 제발 받아줘. 이건 동서 몫이야. 저는 동서가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할까봐 어떻게든 설득했어요.
사실 딸 결혼이니 뭐니 제가 농담하기는 했지만 사실 동서 돈이 맞아요.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남편이 받은 재산 중 일부나 마찬가지니까요. 형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염치가 없어요. 제가 죽어도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염치는 무슨. 난 제발 동서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디서 뭘 하든 절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 동서는 저에게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마음 굳게 먹고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애들 결혼하면 꼭 연락하라고 했어요. 꼭 축하해주러 오겠다고요. 얼마 뒤에 동서는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제 덕분에 좋은 동네에 집도 구하고 작은 가게도 차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동서가 마음 잡고 잘 사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 사는 게 참 마음 같지 않아요. 동서가 이사 가고 나서는 제가 먼저 동서에게 자주 전화도 하고 새로 차렸다는 가게에도 놀러 가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군요. 애 둘 키우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어느새 애들도 다 성인이 되고 저도 지나가면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어요. 이 나이 정도 되면 고민 같은 거 없이 편하게 살 줄만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말이 씨가 된다고 어릴 때부터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들 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니만 나이가 꽉 찬 자식들이 둘 다 결혼도 안 하고 진작에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손주들도 제 손으로 키워주고 싶은데 저희 애들은 전혀 결혼 생각이 없어서 저에게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결혼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글쎄 이 망할 놈의 남편이 꼴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쪽같이 몰랐어요. 어느 날 남편이 골프를 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바지 주머니에 웬 영수증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남편이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골프도 치고 취미생활을 좀 하고 다니지만 워낙 구두세다 보니 카드를 잘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웬일로 카드를 이렇게 긁었나 싶어 신기해서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내역이 뭔가 좀 이상하더군요. 카드 내역에 찍힌 내용이 평소 남편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어요. 화장품에 선글라스도 모자라 웬 이탈리안 레스토랑까지 갔더라고요. 저는 촉이 왔습니다. 이 인간이 여자가 생겼구나 싶었죠. 저는 순간 기가 막혀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처럼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바람 같은 걸 피웠나 해서요. 저는 남편에게 쫓아가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뭘 하고 다니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영수증 이거 다 뭐야? 당신 여자 있어? 이에페네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골프 치고 다니다 보면 여사친들한테 사줄 수도 있는 거지. 왜 꼬치꼬치 묻고 난리야? 뭐? 여사친? 당신 벌써 노망 났어? 노망은 무슨? 당신같이 촌스러운 여편애나 모르는 거지. 요즘은 나가면 다들 남사친 여사친 만들어서 다녀. 남편은 사람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더니만 좀 이상해졌어요. 본인이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여사친들에게 사준 거랍니다. 사실 저도 벌써 남편과 산 지 30년이 다 되어 가요. 애들도 다 성인이니 만약 남편에게 정말 여자가 있는 거라면 저는 미련 없이 바로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아니라 여자들과 그냥 어울려 논 거랍니다. 그걸 저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평생 나한테는 설렁탕 한 그릇 사는 것도 아까워했으면서 다른 년한테는 화장품도 사주고 선글라스도 사주고 레스토랑까지 데리고 갔답니다.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남편은 조론을 하자네요. 아무리 무식해도 요즘 조론이 유행인 거 알지? 애들도 다 컸고 우리도 늙었는데 굳이 둘이 같이 살 필요가 뭐가 있어. 혼자 살 전세금 정도는 내가 줄 테니까 이번 달 안으로 나가. 순간 저는 어안이 봉봉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어요. 저는 남편이 하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혼자 핸드폰에 조론이라는 말도 찾아봤어요. 조론이 글쎄 결혼을 졸업하는 거라네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남편은 말만 거창하게 했지 결국은 제가 귀찮다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러워서 혼자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답답해도 이런 소리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자식한테 아버지 욕을 할 수도 없고 혼자 사는 언니한테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건 다름 아닌 동서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기도 전에 울컥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기댈 곳이 없을 때 동서에게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다듬고 10년 만에 온 동서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잘 지내시죠? 혹시 지금 어디세요? 제가 지금 바로 형님 있는 곳으로 차 보낼 테니까 그 차 타고 바로 오세요. 저는 동서의 말에 당황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30분 후 정말 동서 말대로 집 앞에 웬 고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웬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어주더군요. 저는 어색한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해 어딘가로 가는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는 처음 보는 아파트 앞에 멈췄어요. 그러더니 운전석에 있던 기사가 번호키를 하나 주며 몇 동 몇 호로 가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기사 말대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텅 빈 아파트 안에는 동서와 훌쩍 큰 조카가 저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 집 어떠세요? 제가 형님께 드리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동서 말이 이 아파트를 제게 선물로 주고 싶어 불렀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동서가 저를 앉혀놓고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드라마라도 보는 것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제가 준 1억으로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다가 장사가 잘 돼서 금방 돈을 벌어 조금 더 큰 식당을 차렸답니다. 메뉴는 소고기 국밥 하나였는데 그 국밥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장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가게가 있던 10억짜리 건물을 사게 됐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 건물이 재개발이 돼서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게 됐대요. 동서는 10년 만에 50억짜리 건물주가 됐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조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됐더라고요. 이게 다 형님이 준 1억 덕분이에요. 그 1억이 어느새 50억이 돼서 내 딸도 대학도 보내주고 변호사도 만들었어요. 동서는 이 은혜를 갚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저에게 꼭 선물하고 싶었던 아파트가 마침 나와서 저에게 연락을 한 거랍니다. 저는 순간 참지 못하고 또 울고 말았어요. 동서가 이렇게 성공한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한데 저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고마웠어요. 저와 동서는 그날 밤새도록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남편에게 받았던 서름을 다 털어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동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곁에 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주버님이랑 조론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세요. 이혼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저랑 행복하게 살아요. 동서는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제게 아파트를 주려고 한 건 제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니 집이 필요할 것 같아 집으로 준비한 건데 때마침 이 아파트가 필요한 건 저인 것 같으니 이참에 이혼하고 남편에게 벗어나 행복하게 살랍니다. 동서 말이 맞아요. 저도 남편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이혼도 아니고 조론을 하자고 한 것도 너무 기가 막혀요. 사실 이 일로 제가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으니 동서가 사연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아마 다들 이혼하라고 할 거라고요. 사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동서 말대로 이혼하고 바로 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고 싶습니다. 동서 말대로 같이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건 자식들이에요. 아직 제 아들하고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다 늙은 부모가 이혼해서 따로 산다고 하면 아이들 인생에 흠이 되진 않을까 고민입니다. 남편이 철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독불장군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같이 살비비며 살았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돌아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동서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활한 경기도의 어느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여성이랍니다. 저는 일찍이 저희 친정 집안에서 개천 용으로 꼽혔어요.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개천에서 난 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다들 아시겠죠? 배경 없이 오로지 자력으로만 성공을 일구어낸 드물고 어려운 경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저희 집안이 극심하게 가난하진 않았으나 형편이 여유롭진 못했고 특히나 학구열을 불태울 수 없는 분위기와 환경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자라난 저는 그래도 나름 2년제 전문대라도 나오면서 대학 졸업장을 따냈고요. 처음엔 생산직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비록 단순 업무의 반복이었다지만 사무직으로 옮겨갔고요. 이때 자격증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열이 넘치게 익히면서 점차 다재다능한 면모들을 갖춰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리를 잡은 후에 만나서 결혼하게 된 상대, 제 남편은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는데 대신 위치가 지방이었답니다. 그 대학교의 이름을 들으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 있었던가 싶어질 법한 곳이었으나 남편의 전공은 그나마 그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내세울 자랑거리였다는 게 중요했어요. 경쟁력 있는 전공이었다는 것, 거기에 꾸준한 자기 노력을 합쳐서 남편은 취업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그 이후에는 성실함 하나를 무기로 삼아서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런 남편을 저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었던 거죠. 적나라한 비약을 해보자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선을 본 셈이나 다름없었어요. 운명적인 인연을 그리 멋진 사연들 속의 인물들에 비하자면 저희 두 사람은 너무나도 시시하고 현실적인 출발선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김이 빠지긴 하지만 어쩌겠나요? 그것이 저희 부부의 지극한 현실이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걸요. 이 세상 모든 남녀가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극적으로 사랑을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걸 저나 남편이나 잘 알던 사람들이었기에 무덤덤하게 연애를 잘 시작했고 결혼까지도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저희 부부와는 다르게 자기들은 운명처럼 만나서 불꽃처럼 결혼에 꼴인했다고 주장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먼 곳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저와 남편의 곁에 있는 존재들이었죠. 제 시동생과 동서였답니다. 저희로 말할 것 같으면 워낙에 각종 고난과 역경을 지나오면서 더욱 끈끈하고 애틋해진 사이라서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서로의 눈만 봐도 애정이 강렬하게 솟아오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거든요. 그래 동서, 부부 사이가 좋은 것만큼 큰 복이 또 없지. 그래서 우리 부부도 서로에게 큰 복이 돼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 저희보단 사이가 덜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주버님과 형님 두 분처럼 적당히 찾은 결혼 상대인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저희는 연애 시절에 있었던 일화를 책으로 쓰면 영화와 제의 들어올 만한 수준이에요. 선 보고 나서 결혼 땡! 이게 다였던 두 분은 연애 시절에 특별한 일화 따위 없으시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동서의 자랑질 참 유치하고도 낯간지러운 방식이었네요. 그런데 이 발언을 제 동서되는 사람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술도 안 마신 벌건 대낮에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얘기죠. 웃자고 농담한 것도 아니었고 진지하게 자기들이 저희들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동서가 저보다 서열로는 분명 아랫사람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굴었냐고요?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인물 소개가 필요한데요. 남편은 3남매 중 둘째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누나 한 명이 있고요. 딱 1살 차이가 나는 연년생 남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남편의 누나인 제 시누이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당시에 이미 결혼 10년 차였고 아이가 셋이었답니다.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결혼이 더 일렀던 측면이 있다고 봐야 했죠. 놀라운 점은 시매부가 시누이보다 1살 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매부 입장에서는 남자치고 결혼을 엄청 일찍 했던 셈이 되네요. 혼전 임신도 아닌데 왜 시매부가 남자임에도 결혼을 일찍 했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시매부 주변의 사람들은 가족이고 지인이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결혼들을 일찍 했다고 하더라고요. 20대를 넘겨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당시에도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시매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꽤 이른 나이에 나름 결혼자금이라고 부를 만한 금액이 모였었다는 듯 싶었어요. 아, 참고로 시누이는 전문대를 나왔고 전공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던 도중에 결혼을 한 것이었고요. 시부모님 설명도 간단히 드려보자면 시아버지께서는 고등학교 졸업하신 이후 공장의 잡일부터 설치기사 일까지 가리지 않고 해오신 분이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중학교까지 공부를 마치신 이후로 돈을 벌기 위해 사회생활에 몸을 담으셨고 시아버지와는 우연히 인연이 닿아서 교제를 하신 끝에 결혼까지 가셨다고 하더군요.
이쪽이고 저쪽이고 양가 수준이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하기엔 수월했지. 따질 게 없었으니 말이야. 대신 서로의 집안에서 더 좋은 상대 만나지 왜 너무 똑같은 상대를 골라왔나 싶어서 조금 아쉬워했다고나 할까? 시어머니께서는 너스레를 떨어대셨으나 실상은 녹록지 않은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을 거예요. 두 분은 단칸방에서 출발하셨거든요.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자식들 키우는 동안에도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며 집을 넓혀가셨죠. 어쨌든 저를 포함한 시댁 인물들 중에서 소위 학력 자랑이라는 것을 할 만한 인물은 아무도 없었어요. 고학력자나 다른 배경을 내세우며 뻐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적나라한 표현을 해보자면 저희는 다 그나물의 그 밥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드디어 동서의 소개가 나옵니다. 동서는 시댁에 입성했을 때부터 거의 칭송을 받는 존재였어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댁의 온갖 친척 어르신들이 동서만 보면 고맙고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네요. 사실 동서가 결혼한 제 시동생은 일찍이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 전적이 있어요. 제 남편과 고작 1살 차이라고는 해도 집안의 막내는 막내, 게다가 아들이니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시동생을 귀여워하셨는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남편은 알랑방귀 못 끼고 사람이 좀 외골수라서 정직해 보이긴 해도 재미가 없는 편인데 시동생은 사랑받으며 자란 막내 아니라고 할까봐 유머 감각도 있고 훨씬 더 성격이 활기찬 편이에요. 그런 시동생이 여자 잘못 만나서 고작 25에 유부남이 됐다가 딱 1년 만에 이혼을 했으니 시댁이 이 시기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시동생은 그 여자 때문에 다니던 대학도 중퇴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종 학력이 살짝 억울하게 고졸이에요. 그러길래 내가 혼인신고 섣불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귀에 인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했는데도 말을 더럽게 안 쳐먹더니 지 부모 속 다 문드러지게 만들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아유. 그러나 그런 때가 다 지나가고 이 금덩이 같은 며느리를 데리고 왔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이니. 뭐 저처럼 지덕체를 다 갖춘 신부감이 또 없는 건 사실이기는 하죠. 어머님도 이제 옛날 일은 다 잊으세요. 떠올려봤자 기분만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맞다. 내가 우리 잘난 작은 애를 두고 괜히 굳이 옛날 일만 들출 필요가 없지. 네가 참 보면 볼수록 우리 집안의 귀한 인물이로구나. 과거를 회상하며 인상을 쓰시던 시어머니의 표정도 금세 환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동서였죠. 이혼이라는 전적을 달고 있는 막내 아들과 기꺼이 결혼을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동서는 우선 시부모님으로부터 가산점 크게 먹고 들어가는 거였고요. 게다가 집안까지 꽤 좋은 편이었어요. 동서의 외삼촌으로 되시는 분은 중학교 교사였고 육촌 오빠는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사촌 언니는 3층 건물을 통으로 사용하는 대형 피아노 학원의 원장이라고 했어요. 일가 친척들이 다 공부를 일정 수준으로 한다고 들었고 동서 본인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출신이었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양가에 굳이 교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5년 가까이 연애를 했어요. 사귄다고 그러면 결혼 질문이 날아들을까봐 그게 부담스러워서 숨겼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는 집안에 동서처럼 배울 만큼 배운 멋진 여성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반가운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동서에게 친해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다가갔었죠. 나는 동서 같은 인물이 내 동서라는 게 너무 좋아. 내가 굉장히 향상심이 강한 사람이거든? 여자가 자리 욕심 있다고 하면 사회생활하는데 힘들어져서 가끔은 나 자신을 감추고 억누르며 사는 중인데 기회가 생긴다면 망설이지 않고 치고 들어갈 준비는 늘 돼 있어. 난 이런 사람이라서 동서처럼 똑똑하고 멋진 여성을 한 집안에서 만나게 된 점이 너무 설레. 같은 동지를 발견한 느낌이라고 할까? 우리 앞으로 서로의 인생을 응원해주며 지내자. 같은 동지라니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말리고 싶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형님과 저 사이에는 엄연한 계급의 차이라는 게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또 앞으로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자료 취합할 게 있어서 좀 바쁘네요. 그런데 제가 첫 판에 대차게 거절당한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 얼굴이 화끈거려 본 적은 그때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동서가 콧대 높아 보인다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자기 손윗사람인 저에게 대놓고 모욕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너무 놀란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동서는 그런 저를 비웃듯이 흥 하는 소리를 내며 휙 돌아섰고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워낙 동서를 어화둥둥 예뻐하시기에 저 기분 상한 일 가지고 고자질을 할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찍소리도 안 했어요. 육아에 찌들어 성격 예민했던 당시의 시누이마저 동서를 보며 여자도 필수로 4년제 대학 나오고 저렇게 연구하는 직업 가져야 마땅하다는 혼잣말을 흘리듯이 해댔던걸요. 이런 판국이었으니 저는 꿰다 나온 보릿자루 역할이나 충실하게 했어요.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시댁의 일상에 강력히 침투하고 있었던 시누이와 시매부는 확실히 자기들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시동생은 워낙 예전부터 집안의 관심과 애정을 독차지해온 인물이었고 동서는 그런 시동생을 재혼으로 구세해준 구세주의자 은근히 학벌 컴플렉스가 있었던 시댁 사람들이 동경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지닌 고학력자였으니 부부 세 쌍 중에서 저랑 남편이 가장 뒤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 또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시누이는 친딸이니까 그렇다 쳐도 제가 손윗사람인데 동서만 더 높게 쳐주시는 시부모님의 태도에 좀 속상하긴 했어요. 간단하게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의 예시가 이러했네요. 이런 고기는 와인을 곁들여서 먹어야 진가가 드러나는 법인데요, 어머님. 혹시 부엌 창고에 아직 와인 남아있지 않던가요? 그렇지. 그거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가져다가 고기랑 같이 먹을까? 아유, 역시 우리 작은 애가 이런 센스도 끝내주는구나. 얘 큰애야, 너 부엌 창고 가서 와인이나 찾아와봐라. 잔도 네가 챙겨오고. 네? 어머님, 제가요? 와인의 진가를 잘 아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동서. 동서가 친 장구에 시어머니께서 맞장구를 쳐주시는 걸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난데없이 지목당한 것이었는데 이게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동서 보고 움직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돌아온 동서의 대응이 상상 초월이었답니다. 지금 뭐 하세요, 형님? 어머님이 형님 보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르셔야죠. 당장 젓가락 내려놓으시고 엉덩이 의자에서 떼세요. 자, 부엌으로 출발. 넉넉하게 3분 드릴게요.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시어머니 쪽을 자동으로 쳐다봤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별 반응 없이 식사를 하고 계셨고 결국 제가 밥 먹다 말고 한숨과 함께 일어난 거예요. 애써 부엌 창고로 가서 와인을 찾아오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동서의 박학다식한 와인 설명을 일단 듣고 나서 제가 그걸 시어머니께 직접 따라드려야 했어요. 동서가 얼른 안 따라드리고 뭐하냐고 채근을 해서요. 저기요, 형님. 도로 앉으시기 전에 제 잔도 얼른 채워주셔야죠. 이왕 따라주시는 김에 다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회사에서 별별 차별을 다 받아봤고 오만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신히 표정 관리가 가능했네요. 동서에게 와인을 따라주면서 제 속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께서 동서 앞에서 저를 대우 안 해주시는 것은 제가 대우받는 것을 동서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답니다. 솔직히 동서가 고고하게 굴면서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시어머니라고 그 점이 어떻게 고깝게만 보이셨겠나요? 하지만 동서는 좋은 대학을 나왔을 뿐더러 이때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학벌이 대단하니 사람도 대단하게 보인다는 말씀과 함께 참으셨을 뿐이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로 심증만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와 단둘이 소주 한 잔 걸치시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의도치 않게 엿들었다가 알게 됐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그런 이유라 치고 동서는 왜 저를 안 이뻐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동서의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자기 친구랑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제게도 다 들렸었거든요. 정말 짜증나 죽겠어. 집안도 변변치 않고 죄다 못 배워먹은 무식한 종자들만 가득하던데 꼴랑 2년제 전문대 나온 것 가지고도 유세를 떠는 게 코미디야. 새로 들어간 회사 일이 어떻고 저쩌고 유식한 척 떠들 때마다 머리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다니까. 지금 내 앞에서 자기가 일적으로 잘 나간다고 자랑하는 거야 뭐야? 그래봤자 엘리트 집안에서 자란 나와는 상대도 안 되는 천한 집구석 출신 주제에 왜 그렇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설치지? 저를 겨냥한 말이었는데 제가 경력을 바탕으로 이직에 성공한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을 시작했다는 게 동서는 그렇게 불만이었나 봐요. 지적 지식이 넘치는 자기는 석사학위 따느라 눈밑이 시커멓게 될 정도로 고생하고 있는데 무식한 제가 월급 따박따박 받는 직업이라고 뻗대면서 일 얘기 늘어놓는 게 꼴보기 싫어서 미치겠다고도 하더군요. 와, 그거 듣고 진짜 제가 어이없어서 혼났네요. 회사 특성상 여자보다 남자가 월등히 많았고 구조를 보면 확실히 여자가 승진이나 업무 추진 부분에 있어서 불리했어요.
그런데 저는 탄탄한 집안 배경이나 인맥 같은 백 하나 없이 여자에다가 그것도 2년제 전문대 나온 입장에서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하루를 반복하는 중이었어요. 제 이런 사정은 알지도 못한 채로,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아 하면서 무작정 동서는 저를 까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일자랑이라니, 그건 신우이가 매번 제 회사 생활 얘기를 궁금해해서 어느 정도만 말해줬을 뿐인 게 다였어요. 만약에 제가 집안 빵빵한 사람이었으면 동서가 저렇게 저를 얕잡아 볼 수 있었을까 하는 가정을 해보니 쓴웃음이 지어지더군요. 저는 동서를 제 마음속에서 멀리하기로 다짐해버렸죠. 동서도 저를 멋대로 깎아내리며 싫어했으니 저도 동서에게 왜 제가 자기를 멀리하게 됐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또한 변명할 기회 따위는 주지 않은 채 제 안에서 동서를 배척해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 변화는 금세 겉으로 드러났기에 얼마 후부터 동서가 무척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원래 같았으면 제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해줬을 일들을 안 해줬거든요. 형님, 다음 주말에 어머님이랑 같이 장 봐서 갈비찜 하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때 3분의 1 정도는 매운 갈비찜으로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칼칼한 게 입에서 자꾸 당기네요. 원래는 매운 거 안 즐기는 편인데 형님이 매운 갈비찜 맛있게 해주시면 그건 제가 성의를 다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동서, 누가 매운 거 좋아하는지 어쩐지 동서한테 물어봤어?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혼자 잘 노네. 집안에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동서 하나 때문에 굳이 매운 갈비찜을 따로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그냥 동서가 갈비찜 위에다가 고춧가루 뿌려 먹어. 아니면 갈비 한 입, 청양고추 한 입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든가. 그럼 매운 갈비찜 완성이네. 뭐라고요? 그렇게 먹는 게 어떻게 매운 갈비찜이랑 똑같아요? 형님은 그냥 갈비찜이랑 매운 갈비찜이랑 차이도 모르세요? 하나는 간장 색깔이고 하나는 아예 빨간 색깔이라서 아예 요리법이 다르잖아요. 요리 잘하신다더니 이런 것도 모르시나 봐. 무식한 냄새. 형님답지 않게 말대꾸하시고 그냥 매운 갈비찜이나 얌전히 만드세요. 동서가 내 말 못 들은 모양이구나. 다시 말해줄게. 너 말고는 매운 갈비찜 처먹을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따로 만드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매운 거 먹고 싶으면 네가 혓바닥 위에 고추를 바르면 된다고. 자, 이제 이해됐지? 설마 동서처럼 똑똑한 사람이 못 알아듣고 나에게 말대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제 말이 끝나자 동서의 얼굴은 서서히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매운 갈비찜을 먹은 사람처럼 말이죠. 제가 어떻게 자기한테 감히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화가 난 듯 보이기도 했지만 저의 차가운 목소리에 대고 다시 반박할 생각까지는 안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더니 그 이후로는 저만 빼면 눈을 째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숨기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시아버지께서도 몹시 당황해하셨죠. 혹시 며느리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건가 싶어서 자꾸 분위기를 살피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동서와 딱히 문제가 없는데 동서 혼자 왜 저러는 건지 의문이라는 듯 어색하게 웃으며 지냈었네요. 그런 제가 가증스럽다고 생각이라도 했는지 동서는 저를 보면 약이 오른다는 듯 은근하게 씩씩거리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아버지 그리고 제 남편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다들 동서의 눈치를 살살 보고 있던 시기였네요. 저는 시댁에서 소외되더라도 어차피 제 남편의 가족들이기에 잘 지내고 싶은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과 편하게 둘이 여가 시간을 잘 쓰면서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졌답니다. 그리고 저는 야간대학으로 4년제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의 높은 이상을 받쳐주려면 학력이 우선 준비돼 있어야 저의 기회가 언제쯤 찾아오든 상관없이 제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응원과 지지가 크게 작용했네요. 제가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거라고 말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저는 도전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듯 싶어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자 시부모님께서도 점차 저희 부부를 다른 눈으로 주시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회사 일에 의욕적이라는 것만 아셨을 뿐이었던 시어머니께서도 회사에서 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회사는 뭘 해서 먹고 사는 회사인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더군요. 나는 큰애가 회사를 유독 열심히 다닌다고만 생각했는데 야간대학까지 다니면서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구나. 그렇다면 우리 집안에는 또 4년제 대학 간판 단 사람이 추가되는 거네. 정말 멋지다. 내가 20년만 젊었다면 큰애 너처럼 살고 싶을 정도로 여자 인생 한번 폼나게 살아가는구나. 어머님,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배우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배우시고 활동하시고 싶으신 분야가 있으면 도전해보세요.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 영어 공부에 흥미 있으시던데
영어 배워서 자막 없이 외국 영화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알파벳부터 배워보세요. 뭐든지 배워놓으면 쓸모없는 건 없어요. 내가? 영어 공부를? 아이고, 큰애야. 중학교밖에 안 나온 내가 언감생심 영어를 어떻게 배운다고 그러니? 작은애가 일전에 하는 말이 타고난 환경이며 공부머리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못 배우고 산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사는 법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시작은 해볼까? 알파벳 모시기? 부끄러운 것인지 드러내진 않으셨으나 시어머니께서는 분명히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적극적으로 밀어드렸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확실히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셨고요. 시누이는 자꾸 자기 애들을 시켜서 저에게 애교를 부리게 만드는 등 왠지 모르게 저를 향해 태도를 더욱 유하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는 이런 변화를 전혀 반기지 않았습니다. 시댁 집안 꼴이 너무 보기 안 좋게 되어가고 있다면서 원흉으로 저를 꼽았어요. 자꾸 저한테 틱틱거리면서 신경질을 부리길래 저도 욱해서 한마디 했죠. 불만 있으면 정확히 얘기를 할 것이지 쓸데없이 빙빙 돌리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동서가 코웃음 치면서 이러더군요. 저랑 어머님 사이 이간질해서 갈라놓고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고단수셨네요. 고민 척하는 여우가 여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재수없는 거 아시죠? 바로 형님 같은 사람이요. 내가 곰이든 여우든 적어도 동서보다는 덜 약일 것 같은데? 이간질이라니. 본인이 했던 짓이면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나 봐. 나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른이면 어른스럽게 어느 정도 감정은 갈무리하면서 살자, 동서야. 보기 추하다. 웃기시네. 누구보다 취한 건 본인이에요.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줄 알아요? 아무리 4년제 대학 졸업장 따내도 그거 야간이라서 볼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딴 짓으로 나처럼 타고난 엘리트 집안의 수재와 동급이 되려고 들지 말라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있는 곳까지는 절대 못 올라오니까. 하! 진짜 어이없기 싫이. 왜 이딴 짝퉁이 나 같은 진품보다 관심을 더 받는 거야? 짜증나게. 동서는 저보다 월등한 자기 집안 배경, 그리고 고학력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늘 자기가 중심에 있어 왔는데 제가 그 영역을 침범하다 못해 그 자리를 빼앗는다고 여긴 모양이었어요. 다 큰 어른이 왜 이러나 싶었고 너무 공부만 하고 살면 저렇게 성격이 고슴도치처럼 되는 건가 싶어서 의문이기도 했네요. 아무튼 저는 동서하고 이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서로에게 등을 돌렸어요. 공존할 수 없다고 못을 땅땅 박아버린 거였죠. 시댁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저랑 동서의 사이가 냉랭하다는 것을 점차 다 알아버려서 처음엔 너무 민망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적응이 됐네요. 웬만하면 한자리에서 안 마주치려고 하였고 보게 되더라도 짧은 인사가 끝이고 추가적인 말은 아예 안 섞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러다 말겠지 싶어서 그냥 두셨다가 이 냉전 대치가 계속되자 골치 아파하셨고요. 시동생과 동서는 이때 열심히 시부모님께 입을 털면서 저와 남편의 험담을 해댔었고요. 이건 나중에 신우가 저에게 귀띔을 해줘서 다 알게 됐답니다. 어쩐지 시부모님의 태도가 묘하다고 느껴진 적이 몇 번 있더라니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남편이 워낙 고지식해서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도 묵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무 찍소리도 안 하고 살았네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 험담이나 뒷담을 나누는 상대에게 금세 동조하게 되지만 그것이 계속 길어지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끊임없이 남 안 좋은 얘기나 해대는 이 상대부터가 안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시부모님도 그러셨나 봐요. 저희 부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건만 시간이 지나자 저희를 자꾸만 찾으셨고 의논하실 일이 있어도 그 누구보다 저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자 하였어요. 큰애야, 우리가 이번에 작게 시골집을 하나 마련해볼까 어쩔까 하는데 위치 보러 너네 데리고 가도 되겠니? 니들이 꼼꼼하고 신중하게 잘 보는 성격들이라서 아무래도 믿음이 가네. 니들 시간 될 때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마. 이런 변화에 시동생은 물론이고 특히 동서가 일을 빡빡 가는 모양이었는데 저는 모른 척했네요. 동서는 석사 다음 박사까지 학위를 따냈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축하의 마음이 들었죠. 동서가 박사학위를 따내고 나서 얼마 안 지나고 시댁에서 모였을 때 어깨에 힘 빡 들어간 동서를 보니까 참 여전하다는 감상이 들어서 좀 웃음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딱 마침 동서가 웃고 있던 저를 발견한 거예요. 눈이 마주쳤는데 동서의 표정이 일순간 정말 살벌하게 보여서 놀랐죠. 한동안은 괜히 동서의 그 표정이 제 안에 잔상으로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며칠 뒤 발견한 동서의 표정은 또 반대로 무척 공허해 보여서 놀랐었는데요. 상황은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던 중이었어요. 우리 집안에 박사님이 있다니. 아유, 아니,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기는 게 내가 박사 며느리를 뒀다는 거야. 마치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묘하고 좋구나. 어머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니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솔직히 제 머리로 제 능력으로 박사학위 따는 거야 그리 엄청난 업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남들 입장에서 보자면 엄청난 거니까요. 네, 제가 대단하긴 하네요. 그럼 대단하고 말고. 저기 근데 큰애야, 저번에 옆 부서 사람인가 퇴사하고 영어학원 차린다더니 어떻게 됐니?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완전히 교육자 집안이었다면서? 집안에 교수만 셋이라니 엄청난 거지. 그런 대단한 사람이 널 그렇게 인정해줘서 오만 회사 사람들에게 네 칭찬을 다 해놓고 퇴사를 했다는 게 아우 난 암만 생각해봐도 너무 감동적이야. 동서를 칭찬하시다 말고 시어머니께서 불쑥 제게 화제를 돌리신 거예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시어머니와 대화를 이어갔는데 문득 동서 쪽을 보자 몸에서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 마냥 표정이 멍하게 있는 거예요. 살벌했을 때만큼이나 이상한 표정 같아서 제가 또 뇌리에 그게 박혀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동서는 무려 교수가 됐습니다. 대학 교수 말이죠. 동서와는 이제 사는데도 너무 멀어져서 1년에 몇 번 못 보는 사이가 되어 있었던 저는 그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됐다는 소식이 너무 뜬금없이 느껴져서 놀랐던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소식이 퍼진 다음 주말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식사 자리를 갖게 됐어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동서 엄청나게 거들먹거리며 등장하더군요. 손에는 샤넬 가방 떡하니 낀 채로 도도하게 단발머리를 이리저리 휘날리면서 다가오는 동서의 모습에 이상하게도 저는 웃음이 날 뻔했어요. 시댁 근처의 식당에서 다 같이 모인 그 자리를 빌려 저는 동서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서, 머리가 좋고 똑 부러지는 줄은 진작에 알았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네. 교수라니.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 모두 선망하는 직업이잖아.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 승승장구만 하길 바라. 당연히 승승장구 하겠죠. 제가 설마 엎어지는 일이 있을까 봐서요? 저 보통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동서는 아직도 그런 얘기하는구나. 그래, 인정할게. 그렇게 나의 인정을 원한다면 내가 못해줄 이유가 없지. 오늘같이 좋은 자리에서. 제가 순순히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해주자 동서가 격양된 듯이 우쭐거리는 표정을 감추질 못하더군요. 실로 오랜만에 동서와 멀쩡한 대화라는 것을 한 순간이었기에 저는 동서가 얼마나 거들먹거리며 저에게 자기 잘난 점을 늘어놓든 그냥 내버려뒀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씨름하기도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신우이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옳게. 프로젝트 맡기로 했다는 거 어떻게 되는 중이야? 프로젝트 맡아서 팀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니. 나 그 얘기 듣고 괜히 내가 떨려서 심장 저린 거 알아? 옳게는 여자가 그런 회사에서 어쩜 그렇게 멋진 행보를 보일 수가 있어? 아, 그거 지금 제가 맡아서 진행 중에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여자가 이런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끄는 건 제가 처음이긴 한데요. 멋진 행보라고 칭찬 들을 정도인가 싶어서 조금 민망하네요. 제가 기분 좋게 신우이의 말을 받았는데 그때 보니까 동서의 표정이 확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신우이 쪽을 보면서도 눈을 싹 흘기더군요. 자기만 칭찬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욕심 많은 어린애도 아니고 정말 동서의 태도에 새삼 어처구니가 없어졌지요. 그 와중에 문득 저는 그 자리에서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시동생의 안색이 미묘하게 좋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동서가 교수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시동생이 조용히 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생각에 잠겨 있으니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면서 음식을 저에게 챙겨줬어요. 맛있는 반찬 좀 먹어보라면서 말이죠. 저는 남편이 젓가락으로 집어주면 입만 벌려서 몇 번 받아먹었는데 그 광경을 동서가 보고 있었습니다. 왠지 심통이 난 표정이더라고요. 이쯤 되면 제가 잘 되거나 제가 행복한 모든 것을 용납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괜히 동서와 다시 말 섞기 시작했다는 후회가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쩌다 보니 회사에 미팅으로 온 거래처 사람이 시동생과 동서가 사는 지역에 거주한다는 걸 들어서 동서가 교수로 있는 대학 이름을 무심코 꺼내본 거였어요. 그런데 마침 거래처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친척이 그 대학 교수로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과 교수라고 말을 하는데 딱 들으니까 동서가 소속된 과가 분명해 보였어요.
와, 이거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동서가 거기에 교수로 있다고 얘기를 해줬죠. 그러자 거래처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젊은 여자 교수는 절대 없다고 자기가 확신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얼어붙어 있는데 거래처 사람이 뭔가 떠오른 듯이 표정을 밝히면서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해줬어요. 저는 그걸 듣고 더 놀라서 어쩔 줄 몰라졌고요. 어째서 동서가 교수된 걸 축하하던 자리에서 시동생의 안색이 좋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돼서 착잡한 심정이었네요. 고심하던 저는 우선은 이걸 묻어두기로 하고 제 일에 집중했어요. 저는 아주 중요한 목표를 고지에 두고 달려가는 중이었거든요. 바로 제가 회사 임원으로 올라설지도 모른다는 기로였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기에 저는 조금도 방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학수고대하던 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바로 제가 회사의 어엿한 임원 자리에 오른 것이었죠. 그간 네가 정말 고생 많았어. 너야말로 정말이지 저기 먼 밑바닥에서부터 능력과 끈기와 오기만 믿고 불도저처럼 다 밀고 올라온 사람이잖아. 그거 내가 옆에서 다 봐왔고 네가 얼마나 네 자신에게 한 점 부끄럼 없이 편법 한 번을 안 쓰면서 정직한 노력해왔는지 내가 알아. 내가 바로 증인이야. 너 정말 멋진 여자야. 너랑 결혼한 건 내 일생일대의 행운이다. 남편의 말에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아무리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해도 그걸 나눌 마음의 상대가 없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될 수 없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제게는 남편이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저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서 축하해줄 또 다른 가족들이 있었어요. 바로 제 친정과 시댁이었죠. 우선 제 친정 식구들은 역시 개천 용이 결국 일을 내는구나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요. 한 명씩 저와 통화도 정말 오래 했네요. 시댁에서는 가장 먼저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축하 인사말을 읊어주셨는데요. 네 시아비가 얼마나 유단을 떨었는지 알면 네가 까무러칠 거야. 내가 쓰다 말았던 가계부 노트를 어떻게 찾았는지 그걸 가져가서 뒷장에다가 너한테 보내는 축하 편지를 썼지 뭐야. 나 원참 나한텐 40년 전에 손바닥만하게 짧은 내용으로 편지 써준 게 전부인 양반이 웬 유별을 부린다니. 아버님께서 설마 그런 걸 준비하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 아직까지도 여운이 남아서 감동이 가시질 않아요. 어머님도 저 진심으로 잘됐다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가 잘 되는 게 내 자식이 잘 되는 거고 또 내 손주들이 잘 되는 건데 당연히 축하를 하고 말고. 아유, 아니 지금 이럴 게 아니지. 얼른 마트 가서 장 볼 것들 뭐 있나 쫙 메모를 해놔야겠다. 이번 주말에 저녁상 거나하게 차려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올 수 있는 사람들 싹 다 모여서 축하잔치 열자.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쓰니 딱딱 짚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냐? 시어머니께서 먼저 축하 자리를 열자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건 상상조차 못 해봤거든요. 저는 당연히 저희 네 식구끼리나 오붓하고 간단하게 외식을 할 요량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 미리 축하말을 준비하셨다는 것보다 사실은 시어머니의 축하잔치 제안이 더욱 놀라웠답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도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러다가 잠시 후 생각에 잠긴 표정이 되어서 저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시부모님의 가장 예쁜 손가락으로 등극한 게 틀림없다고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예쁜 손가락은 뭐냐고 물었더니 보고 있으면 가장 예뻐서 마음이 가는 손가락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이 표현을 들은 이후로는 일상에서 지금까지도 종종 쓰고 있네요. 아무튼 남편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었는지 당일에 시댁으로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도와드리려고 일찍 간 것이었음에도 다양한데 하나같이 고급스러운 요리들은 물론이고 거실벽에 풍선들 매달린 것까지 대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잠시 제 말문이 막혔네요. 시누이랑 시매부가 애들 데리고 새벽같이 시댁에 도착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너무 뭉클해져서 애들 불러다가 한 번씩 머리 쓰다듬어주고 안아줬어요. 귓속말로 이따가 용돈들 몰래 챙겨줄게 이렇게 말했더니 다들 신이 난 표정이 되더군요. 행복하고 또 풍족한 순간이었는데 찬물을 깨우는 존재가 등장했죠. 누구겠나요? 당연히 제 동서였죠. 아니, 이게 다 뭐야? 뭐가 이렇게 화려한 장식이며 각종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 건데, 어? 저건 또 뭐야? 맞춤 케이크? 따로 돈 주고 제작하는 거? 와, 어이가 없네. 도대체 중소기업 임원 된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런 유난들을 떠시는지. 동서가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는데 바로 근처에 있는 저 들으라고 한 소리였어요.
동서 옆에서 시동생이 작게 헛기침을 하며 자중하라는 듯이 눈치를 줬지만 되려 동서는 신경질을 부리며 저를 아예 째려보더군요. 동서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축하말을 준비하시고 이 자리도 기획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안색이 급격하게 굳더니 내내 똥 씹은 표정을 지었어요. 동서, 너무 그렇게 인상 팍 쓰고 있으니까 솔직히 좀 거슬려. 즐겁게 웃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인상이라도 풀지 그래? 바라는 것도 많으시네요. 이보세요, 형님. 저 교수예요. 대학 교수. 저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바쁜 몸인데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진짜 할 일 다 하고도 남은 거라고요. 도리 다 했으니 형님의 추가 요청에 따를 필요가 없답니다. 저한테 표정 관리하라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실 시간에 그냥 케이크나 쳐 드세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냥 헛웃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도대체 동서는 뭐가 문제길래 이딴 식으로 계속 구는 걸까 싶어서 저도 모르게 지그시 쳐다봤는데요. 저랑 눈싸움이라도 하자는 듯이 눈매를 사납게 치켜뜬 동서가 갑자기 이런 말에 중얼거렸어요. 저 교수 됐을 때는 이 정도로 축하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서럽고 억울하네요. 중소기업 임원 따위보다 대학 교수가 몇 단계 위 아닌가요? 아니, 솔직히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저는 제가 왜 형님보다 대우를 못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늘 이해가 안 되는 일들 투성이었지만 오늘은 특히 더하네요. 다들 수준이 낮아서 본인들과 급이 더 비슷한 형님에게 정을 붙이시는 건지. 그 순간 제 이성이 끊어졌어요. 동서의 비틀린 인매를 본 순간이었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동서를 내려다보며 삿대질과 함께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주목된 가운데 이렇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뭐? 시간 강사 주제에 아까부터 혼자 뭐라고 지랄하는 거야? 너야말로 진짜 정 교수도 아닌 가짜 주제. 나를 언제까지 까내릴 거니? 스스로 안 쪽팔려? 너 내가 진심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나한테 깝치면 가만 안 둔다. 너 시간 강사하는 것마저 못하게 내가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어. 제가 알아냈던 동서의 비밀. 의뢰의 대학 교수라고 하면 생각하는 그 정 교수가 아니라 시간제 강사였다는 것이었어요. 삽시간에 동서는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고 시댁 식구들 일동은 전부 경악에 차서 본인들이 방금 뭘 들은 건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다만 시동생만이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내려앉은 침묵 속에서 동서는 멍하게 이런 소리를 뱉고 말았어요. 그걸 형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죠? 알 리가 없는데? 그러더니 자기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죠. 방금 독백으로 제 말을 본인이 수긍한 거나 다름없어졌으니까요. 대체 무슨 말이냐면서 모두가 질문을 날려댔고 동서는 앉은 몸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저는 동서가 다닌다는 대학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용히 시부모님께 전말을 고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기함을 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불호령과 함께 일어나셨다가 현기증이 나셨는지 쓰러지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일이 우리 집안에 벌어진 거야. 아이고, 도야. 너 정식 교수 아니고 시간 강사였어? 여태까지 우리를 다 속여온 거였냐고? 네 입으로 직접 말해봐. 남편이랑 시매부가 얼른 방으로 모셔서 손발 주물러 드렸고요. 시누이는 제정신이냐며 양심도 없냐며 동서에게 맹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시동생은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까지 함구해왔다며 시아버지께 무릎을 꿇었고요. 고개를 푹 숙인 시동생과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서를 가만히 쳐다보시던 시아버지께서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셨어요. 이유, 왜 그랬는지를요. 그러자 그 순간부터 동서가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주 숨이 넘어갈 지경으로요. 거친 울음과 함께 가식이며 가면까지 토해낸 모양인지 동서는 제가 처음 보는 진실의 일면을 드러냈어요. 형님은 쥐뿔 배경도 없는 주제에 개천 용이 돼서 활약하는 게 보기 싫었고 저는 연애를 이어가다가 재혼인 남자랑 결혼을 하는 큰 결단까지 내렸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로맨스 영화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선봐서 대충 결혼한 주제에 형님은 한결같이 부부 사이가 좋은 건데요. 단란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서 그게 미칠 듯이 질투가 났어요. 저는 박사학위까지 뼈와 살을 깎는 노력으로 따냈는데 아버님 어머님은 고작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전부인 형님에게 더 관심을 주셨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교수가 됐다고 하면 모두가 저를 우러러보고 형님마저 저에게 고개를 숙이게 될 것 같아서 거짓말하게 됐어요. 영원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때가 되면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고요. 진실을 직접 밝히려고 했다는 건 왠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동서 같은 사람이 스스로 까발렸을 리가요. 거의 실신할 듯이 한참 오열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은 동서는 울음이 잦아들자 정신이 좀 들었는지 황급히 일어나다가 신우이가 날랜 싸대기를 맞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 나쁜 년아, 사람을 기만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네가 한 행동들이 있어서 가뜩이나 네가 곱게 보이지 않는데 뭐? 열등감에 시달려왔으면 다야? 넌 그냥 뭣도 아니고 그냥 더러운 사기꾼일 뿐이야, 알아? 신우이의 일격에 솔직히 제 속이 시원해졌네요. 동서는 시동생의 부축을 받으며 집을 나서던 길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그간 죄송했다고 말을 전했어요. 저는 그저 복잡한 심경이 담긴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동서는 시댁의 발걸음을 뚝 끊었어요. 그럴 것 같았는데 역시나 그러더군요. 시동생이 수척해진 얼굴로 사과를 하려고 시댁에 올 뿐이었죠. 저는 시동생에게 그간 죄송했다는 사과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조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동서가 자기 큰언니와 아주 옛날부터 앙금이 매우 깊은 사이인데 제가 그 큰언니와 성격이며 말투까지 빼다 박았다고 시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동서는 오죽하면 큰언니가 너무 싫어서 자기 친정에도 그 이후로 안 가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어쩐지 제가 동서의 레이더망에 잘못 걸린 표적이 돼서 비호감으로 찍혔다고 보기엔 약간의 설득력이 부족했는데 그런 내막까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동서가 저에게 지독히도 아나무인으로 군 것, 거짓말로 모두를 기만한 것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거였으니까요. 동서는 자기 체면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는지 점점 성격이 예민해져서 시동생과도 걸핏하면 싸웠고요. 그러다가 별거를 하게 됐어요. 시간 강사 일도 잠시 쉬기로 했다고 들었네요. 시댁 식구들은 이제 동서만 떠올리면 다들 일제히 한숨을 쉬게 돼버렸고요. 야심 가득했던 동서가 이런 처지로 전락해버렸다는 게 씁쓸하지만 자업자득이니까요. 저는 내일도 열심히 달려볼 생각이랍니다. 한계는 없다는 신념으로 말이죠.